소설챗. 지하철 승객. 늦은 밤 야근과 회식을 마치고 나는 지하철 막차를 탔다. 집까지는 1시간 넘게 걸리기에 피곤했던 나는 나도 모르게 졸게 되었다. 잠시 후 눈을 뜨니 내 맞은편에 남녀 셋이 꼭 붙어 앉아 있었다. 중간에 앉은 여자는 잠들어 있었다. 셋이 무슨 사이지? 별 생각 없던 나는 무심코 궁금해져서 힐끔거리며 쳐다봤지만 그 옆에 앉은 남자가 눈치챈 건지 나와 계속 눈이 마주치길래 그냥 모르는 척했다. 그 다음 역에서 어떤 아저씨가 지하철을 탔는데 좀 둘러보더니 다른 자리도 많았는데 굳이 내 바로 옆에 앉는 것이었다. 몇 정거장이 지난 후 그 아저씨는 갑자기 내게 치근덕거리기 시작했다. 혹시 시간 있으세요? 저랑 내려서 커피 한잔 하실래요? 나는 짜증났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고 집까지는 아직 몇 정거장이 남은 상태였지만 어쩔 수 없이 지하철에서 내렸다. 그리고 이어진 아저씨의 말에 나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아까는 내가 미안합니다. 열차에서 내리시게 하려고 그랬어요. 네? 저는 의사입니다. 맞은편에 앉은 사람들 못 보셨나요? 그 여자는 죽어 있었습니다. 수위. 난 학교의 수위다. 이날은 야자 없는 날이었는데 학교 4층에서 불빛이 보이는 것이었다. 아, 또 누구야? 누군가가 있는 게 확실하니 가서 확인을 해야만 했다. 4층 복도에 올라가자 수상해 보이는 남자가 교실 문 앞에 서 있었다. 거기 누구십니까? 그 녀석은 나를 보더니 소리를 지르며 도망을 가는 것이었다. 엄청 잽싸네? 나는 그 녀석을 쫓아가지 않고 그 녀석이 보던 교실에 있던 여학생을 발견하고 문을 열었다. 학생, 괜찮아? 여학생은 내가 문을 열자 매우 놀라며 창문을 열고선 뛰어내렸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이 학교의 수위는 얼마 전 죽었다. 아직 자신이 살아있는 줄 알기 때문에 밤마다 계속해서 학교에 순찰을 돌고 있다. 학교에 침입한 검은 후드의 수상한 남자는 수위를 죽였던 범인인데 그 수위가 다시 나타나자 놀라 도망친 것이다. 범인의 타깃이 될 뻔한 여학생은 늦게까지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갑자기 들어온 수위 귀신을 보고 패닉에 빠져 창문에서 뛰어내린 것이다. 초콜릿. 나는 친한 회사 동료와 함께 발렌타인데이에 선물로 줄 초콜릿을 고르고 있었다. 언니, 남자친구한테 줄 거 고르는 거죠? 응, 맞아. 아, 아직까지 잘 사귀고 계시는구나. 부러워요. 너도 남자친구한테 줄 거 사는 거 아니야? 아, 맞아요. 뭐야. 회사 직원들 나눠줄 초콜릿도 사자. 네. 그리고 발렌타인데이 당일 직원들끼리도 의리 초콜릿을 주고받았다. 저번에 사러 갔던 똑같은 거잖아. 그래도 꼭 먹어주세요. 그리고 일을 하던 중 나는 회사 동료 책상에 부딪혔다. 그 탓에 내가 준 초콜릿이 떨어졌는데 주우려고 허둥대다 밟고 말았다. 아, 어떡하지? 맞다, 나도 똑같은 초콜릿이 있잖아. 회사 동료가 눈치채지 못하게 내가 받았던 초콜릿으로 바꿔치기 했다. 다음날 회사에 가자 회사 동료가 오늘 결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이돌의 남자친구는 동일 인물이다. 그들은 서로 이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같은 직장이기에 친한 척하며 지내고 있었다. 회사 동료는 자신이 남자친구를 독차지하기 위해 주인공에게 독을 넣은 의리 초콜릿을 주었고 그것을 눈치챈 주인공은 실수를 가장하고 의도적으로 초콜릿을 바꿔치기 한 것이다. 환자. ちょっと待ってな, 간호사さん. 나는 일본 사람이야. 여기 있으면은 다메 다요. 다나카상, 여기 한국의 병원이고 한국 사람이세요. 아리가또네. 빨리 병실로 돌아가 주실게요. 정신병원에서 백의의 천사라며 칭송받는 간호사가 있었다. 환자분. 자꾸 다른 환자분의 틀니를 가져가서 침대에 숨기시면 안 되세요. 빨리 병실로 돌아가 주시겠어요? 그런 그녀에게도 고되고 힘든 환자가 있었다. 매일매일 마구잡이로 울며 날뛰기만 하는 말 못하는 환자였다. 도저히 컨트롤이 되지 않아 침대에 묶어둘 수밖에 없었다. 침대에 묶어두니 이번에는 비명을 지르는 것이었다. 병원은 어쩔 수 없이 마취제를 투여했지만 그 환자는 마취제 과다 투여로 인해 사망했다. 간호사는 그 환자가 떠난 병실을 정리하다가 피곤해져서 침대에 잠시 앉았다. 아야!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침대 시트 밑에는 틀니가 있었다. 즉, 그 환자는 누군가 침대 시트 밑에 숨긴 틀니 때문에 허리가 아파 소리를 질렀을 뿐인데 병원에서는 오해하고 계속 마취제를 투여해서 결국 죽게 만든 것이다. 기억상실증. 나는 기억상실증에 걸렸다. 우리 가족은 휴가를 다녀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내 딸은 죽었고 남편은 경상으로 끝났지만 나는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다쳤다. 성형외과 의사인 남편은 나의 얼굴을 최대한 이전처럼 성형해 주었다. 딸이 죽었다지만 나는 내 이름마저도 기억나지 않는 지독한 기억상실증 상태여서 슬프진 않았다. 둘이 엄청 싸웠던 것 같은 기억이 어렴풋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회복이 끝난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나는 집안의 거울을 보자마자 나도 모르게 산산조각 내버렸다. 여보, 그만해. 드라마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여서 그래.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나는 나보다 남편의 트라우마가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되었다. 딸의 시신을 불법으로 방부 처리해서 집에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열쇠를 몰래 슬쩍해서 방에 들어갔다. 죽었다는 딸의 얼굴이 궁금했기 때문이다. 관뚜껑을 열자 거기엔 나와 똑같은 얼굴이 있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차 사고가 나기 전부터 엄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다 함께 가족 휴가를 갔던 숙소에서 딸과 싸우다 사고가 났던 것이다. 당황한 아빠는 아내의 시신과 딸을 태우고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다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다. 엄마의 시신은 기적적으로 별 상처가 없었지만 딸은 얼굴을 심하게 다쳤고 기억상실증에 걸려버렸다. 아내를 너무 사랑했던 남편은 슬픔과 복수심에 딸의 얼굴을 아내의 얼굴과 똑같이 성형해버렸다. 영화 촬영. 나는 배우 지망생이다. 대학 동아리에서 유튜브에 올릴 단편 영화를 촬영하자고 했다. 장르는 탈출극으로 자동차 트렁크에 갇힌 남자 역할이었다. 선배들이 내가 연기력이 제일 뛰어나다며 나보고 주인공을 하라고 했다. 촬영상 편의를 위해 자동차 트렁크 속이 아니라 작은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촬영 박스 속으로 들어가서 연기를 하기로 했다. 박스는 공중에 떴다가 내렸다가 하는 움직임이 반복되었고 그때마다 난 대본에 맞춰 실감나는 연기를 펼쳤다. 그런데 꽤나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았는데 컷사인이 없었다. 너무 오랫동안 촬영을 한다고 생각되어 선배들을 불렀다. 선배! 그러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된 나는 박스를 밀어서 열고 나가려 했지만 실패했다. 아, 선배들 장난치지 마요. 선배? 비명을 질러보아도 아무런 반응은 없었다. 순간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막 박스를 밀어도 끔적도 하지 않았다. 나는 발버둥 끝에 박스를 조금 상처를 냈다. 박스 사이에서는 모래와 흙들이 후두둑 떨어졌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남자는 연기력은 좋지만 성격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었다. 대학 동아리 사람들은 남자가 박스에 들어갔을 때 산속에 구덩이를 파서 묻어버린 것이다. 뺑소니. 알바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 신호를 무시한 차에 뺑소니를 당했다. 나는 너무 놀라서 차 번호를 보지 못했다. 다행히 심한 부상은 아니어서 며칠 후 퇴원했다. 집에 돌아오니 친한 친구가 찾아왔다. 다쳤다면서? 괜찮아? 뺑소니 당했어. 그래도 어디 부러진 데는 없어서 일단 퇴원했어. 다행이네. 차 번호는 봤어? 아니 그때 정신이 없어서 못 봤어. 주변에 CCTV나 불박은? 없더라고. 그래? 너도 조심해라. 사고 당하는 거 한순간이더라. 그래. 나 일이 있어서 이제 가봐야겠다. 다음엔 진짜로 병문안으로 올게. 그래 고마워. 가라. 응?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주인공은 생각해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말한 적이 없었다. 즉 뺑소니 범인은 친구였다. 주인공이 자신이나 번호판을 받는지 떠보려고 온 것이며 다음에 진짜로 병문안으로 온다는 말은 또 뺑소니를 칠 거란 뜻이다. 뼈다귀. 엄마가 실종되었다. 썰챗. 엄마가 사라진 이후로 나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매일 맛없는 아빠의 밥이나 배달 음식을 먹으며 더러워진 집에서 나는 계속 울었다. 아빠는 날마다 엄마를 찾으러 나갔지만 엄마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엄마가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나를 위해 귀여운 강아지를 데려왔다. 강아지 귀엽지? 이제부터 야가 우리 가족이다. 나는 그 강아지에게 채서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채서는 나를 매우 좋아했다. 특히 뼈를 좋아하고 그것을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났다. 그래서 나는 채서가 발견한 뼈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우와, 진짜 크다. 그때 아빠가 다가와 놀란 표정으로 그 뼈를 가져가더니 다시 마당에 묻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주인공의 엄마는 실종된 것이 아니라 아빠가 마당에 묻어버린 것이었다.
하지만 뼈를 잘 찾는 채서는 엄마의 뼈를 찾아내어 주인공에게 가져다 주었다. 편의점 손님. 내가 새벽 알바 중인 편의점은 예전에 큰 화재가 있었다고 한다. 편의점에서 일해보니 깨끗이 리모델링이 되어 있어 티도 안 났고 인적이 드물어 손님도 뜸한 곳이라 새벽에 편하게 있을 수 있어 좋았다. 귀찮은 걸 제일 싫어하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나에게 딱 맞는 알바였다. 교대할 때마다 마주치는 오후 시간 알바녀는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았다. 퇴근하고도 내게 계속 카톡을 보냈다. 손님은 보통 거의 없었지만 퇴근 시간대쯤마다 늘 모자로 얼굴을 가린 손님이 왔다. 내 얼굴 보지 마. 자신의 얼굴이 보이려 할 때마다 예민하고 공격적인 것 같아서 나는 일부러 그 손님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 했다. 오후 알바녀는 퇴근하고도 내게 계속 카톡을 보내며 적극적이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퇴근할 때쯤 편의점으로 오라 했다. 마감하고 같이 조조 영화 보러 가자고. 그러나 그날은 그의 기일이 되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얼굴을 가리고 오는 새벽 손님은 예전에 편의점에서 났던 화재에서 전신 화상을 입었던 사람이다. 그 후 자신의 얼굴을 본 사람을 없애버리려는 증세를 앓게 되었다. 귀찮은 걸 제일 싫어하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주인공은 사실 계속 들이대는 오후 알바녀가 굉장히 귀찮았다. 그는 일부러 새벽 손님이 오는 시간대에 오후 알바녀를 편의점으로 오게 만들어 처리해버린 것이다. 프로파일러. 너는 왜 살인을 하는 거야? FBI 프로파일러인 로버트 레슬러가 9명의 여성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조엘 리치에게 한 질문이다. 너는 왜 살인을 하는 거야? 그게 내 성능을 증명하는 방법이야. 어떤 성능? 내 삶의 가치를 입증하는 방법. 내가 사람을 죽이는 걸로 나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 말은 안 돼! 인간을 죽이는 건 비인도적이고 반이성적인 행위야! 그러자 그 연쇄살인범은 소름 돋는 대답을 했다. 그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내가 널 죽일 때까지야.